저는 이제 200만 원 받으면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돈이 200만 원 정도 초반 이렇게 받는데 교대 근무까지 하다 보니까 되게 삶이 많이 피폐해지고 이 직장이라는 거를 내가 과연 지속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목표가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집이 그렇게 잘 살지 않다 보니까 내가 돈이 많이 생기면 이 30만 원 알바에서 번 돈이랑 200만 원이랑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느껴요. 되게 희한하게.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3개월 목표를 내가 이 돈을 다 써야겠다.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런 목표를 세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엄마 손에 이끌려서 같이 이제 적금을 들러 갔었어요. 그럴 정도로 저도 정말 아무것도 몰랐는데 적금이 만기가 됐는데 저한테 축하한다면서 USB랑 미역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근데 이자까지 저 돈을 주잖아요. 그래서 왜 은행은 이렇게 돈을 줄까? 왜 항상 은행원들은 친절할까? 기사가 뜨잖아요. 연말에 성과급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은행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됐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이 20대 한 중후반 정도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역대 평균 이제 상승률을 가져온 거예요. 통계청에서 이제 따서. 근데 이제 1년에 얼마씩 자산이 오를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유주택자, 내가 만약에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 그랬을 때 이 상승률이 6%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경기도에 5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5%가 오릅니다. 그런데 무주택자의 관점에서 만약에 급여가 5천인데 여기서 3%의 임금 상승이 돼요. 이 결과가 결국에는 이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년에 6천만 원의 자산 상승이 일어나고 경기도 5억에 있는 분은 연에 2,500만 원, 그리고 집이 없는 분, 급여만 단순히 받는 분은 1년에 150만 원의 연봉 상승이 됩니다. 이게 1년 기준이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월급만 받아서는 이 자본주의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게 저는 가장 첫 번째로 가져갔던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이 부루마블에서도 한 바퀴 돌아서 내가 월급을 받게 되면 계속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좋은 입지에 있는 땅에 조그만 건물을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빌딩을 세우고 그 다음에 랜드마크를 세우고 이렇게 하나씩 상승을 해가면서 나만의 자산을 취득하는 게 결국에는 맞다고 저도 본 거죠.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렇게 부동산을 갖고 있는 이런 자산 취득의 관점에서 이런 우위를 점하지 않으면 나는 더 가난해진다라는 걸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가졌던 생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금을 들고 돈을 모아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자본주의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을 되는 시기에 살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100원이란 돈이 있었을 때 바나나를 5송이를 샀으면 지금은 한 송이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승하는 자산에 내 돈을, 자본을 옮기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 관점으로 봤을 때 나는 매년 3%씩 내 돈이 줄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율 꽤 높은 예적금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은행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알아야지 이게 이해가 돼요. 우선 이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이 돈을 내줄 것을 대비해서 빌려주지 않고 남겨두어야 되는 돈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은행이에요. 저한테 100원을 줬어요. 저축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지급준비금인 10%를 중앙은행에 두고 이 나머지 90원은 다른 사람한테 또 대출을 해주든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돈을 불려나갑니다. 그래서 지급준비율이 보통 이렇게 예시를 들면 10%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지급준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예를 들면 뱅크런 사태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사람들이 다 몰려왔을 때 돈을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비율을 갖고 있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누군가 맡겼어요. 그때 은행이 7만 원을 저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93만 원은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또 이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되겠죠. 근데 이 93만 원에 해당하는 또 7%를, 그러니까 이 93만 원은 결국에 시중으로 돌아다니고 누가 돈을 써서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결국에 또 은행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이 있거든요. 그럼 또 은행은 이 93만 원에 해당하는 돈에서 7%를 남기고 또 나머지를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눈에 보이는 현금 돈은 지폐로 볼 때는 100만 원이지만 신용 팽창이 일어나서 어플에 찍히는 그런 돈이 이렇게 13배나 불어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13배인 1,300만 원이 시중에 풀리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신용 팽창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원리에 의해서 돈 복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돈을 남한테 은행에 맡겨요. 근데 은행은 저희의 돈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은 돈을 불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93만 원은 저는 어떻게 돌려받아요? 93만 원을 어떻게 돌려받느냐면 또 결국 다른 분들이 또 돈을 맡기게 되죠. 그러면 또 그 돈이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계속 은행 속에서는 돌게 되는 거죠.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맞아요. 기분이 나빠야 돼요. 나 착실히 월급 받아서 이렇게 돈을 넣었는데 이게 정답이 아니라고? 라는 그런 어떤 분노의 감정이 사실 들어야 돼요. 저는 이 원리를 공부하면서부터 내 돈을 절대 예적금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예시를 가져왔어요. 왜 이런 생각을 더 해야 되냐면 개인이 이제 100만 원을 저축을 해서 이자를 5%를 받잖아요. 그럼 연에 5만 원에 나한테 수익이 생기게 돼요. 근데 은행은 1,300만 원에 아까 제가 1,300만 원으로 불어났다 그랬잖아요. 은행이 대출 사업을 했더니. 그래서 그거에 대한 5%의 대출 이자를 받더니 연에 65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불린 거예요. 무려 13배 차이가 납니다. 이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은 돈의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개인은 점점 더 돈을 모으기만 할수록 가난해지고 자산가는 더 부자가 된다. 이거를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선 결국에 좋은 자산을 취득하고 자산의 크기를 키워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저희가 그 감정을 잠깐은 내려놓고 이 사람들이 이 은행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저희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나도 이 내 자본을 좋은 자산에 보내줄 수 있고 좋은 자산을 취득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해보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돈을 보는 관점이 저는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돈을 모으는 관점, 돈을 모은다, 절약이죠. 그 다음에는 돈을 불린다, 투자를 하는 거죠. 3번째는 이제 돈을 지키는 거예요. 재테크를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약간 기간이 있는데 아예 몰랐던 사회 초년생 때는 이제 진짜 30-40% 정도밖에 저축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조금 나올 때쯤 돼서 한 1년 정도가 지나니까 그래도 한 50%는 모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테크 입문을 했을 때는 거의 신랑이랑 그때 연애를 할 때였는데 거의 80% 이상을 모았던 것 같아요. 자취를 저는 이제 원룸 살면서 그때 했었는데 보증금 100만 원에 25만 원짜리 월세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긴 한데 그때가 2020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원룸 살기 시작했을 때도 이제 평택에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가 약간 용도 변경을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1층이 일단 삼겹살집이었고 위에가 한 4층 정도가 스쿼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주차는 뭐 무조건 힘들었고 그 방 자체가 보일러라던가 이런 게 되게 안 돼서 들어오면 완전 냉골이고 근데 그렇게 힘들었던 공간이었는데 25만 원 월세를 살면서 잘 불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오히려 주거비가 많이 들지 않아서 사실 주거비에 드는 돈이 많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뭐 내가 매매를 하든 또 임차를 살든 어떤 형식으로 거주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드는 게 이 원리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제대로 가져가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열심히 모은다고 해도 이 자본주의에서는 계속 돈이 깎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경제관이 사실 잘 맞는 배우자를 만나는 걸 저는 항상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혼자일 때는 내 돈만 잘 모으고 관리를 하면 됐어요. 근데 둘이 생기면 그 다른 사람의 돈도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돈을 좀 잘 관리하는 사람이 이 돈을 같이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계부도 열심히 썼었고 저는 이제 엑셀 가계부를 제가 만든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로의 돈을 많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익과 지출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연봉은 얼마인지, 순수 월급은 얼마인지, 뭐 상여금이나 성과급 이 영상을 보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다 오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의 용돈은 얼마를 할 건지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정해야 되고 고정지출, 변동지출 당연히 알아야 되고 예를 들면 학자금 대출이 있어요. 그럼 학자금 대출은 뭐 원리금이 얼마가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펼쳐놓고 봐야지 우리에게 불필요한 소비가 뭔지 꼭 필요한 소비가 뭔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결국에 같은 목표를 정해서 달려간다고 하면 둘이 모으면 더 많은 시너지가 나요. 예를 들면 2명이 모으면 연봉이 2배가 합쳐지기 때문에 2배를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3배, 4배, 5배 더 많은 더 상승의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재테크 시작하면서 지출 내역들을 살펴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엄마가 그 아는 아주머니를 통해서 들어준 보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3개나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재테크를 시작을 하고 그동안에 돈이 나가는 건 알았지만 어떤 보험이고 이게 얼마가 나가고 정확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가 이 재테크 시작하면서 전화를 해봤더니 중복이 되는 보험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안보험 들어가 있는데 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해지를 했어요. 그리고 아예 돈 모으면서도 뭐 커피를 사 먹는다거나 그런 택시를 탄다거나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거든요. 근데 당연하지만 이게 하기가 어려워요. 부자가 되는 거는 하지 않아야 될 것만 잘 해도 기반을 잘 쌓을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그걸 정리하는 그 시간을 다 합해서 모아봤을 때 더 많은 가치를 내가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근데 일반 직장인들은 되게 잔인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이 직장에 내 몸값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월급이라는 걸 받잖아요. 그래서 시간 대비 이 효율을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직장인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다면 저는 무조건 이런 돈들은 다 모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기반을 닦아놓지 않으면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하셨어요? 돈을 지킨 다음에. 투자를 했던 거죠. 이제 투자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내 가용자금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내가 내 채를 매수할 거야 라는 목표는 아예 없었어요. 제가 다주택자가 될 거다라는 생각도 아예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내 집이 주는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냥 일단 한 채, 이제 실거주를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매수를 해서 나중에 내가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거기서 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20억 부자가 될 거야, 30억 부자가 될 거야, 사실 이거 되게 지키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목표도 쪼개는 게 좋아요. 내가 30억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10억을 먼저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10억을 갖기 위해선 1억을 모아야 되고, 그래서 쪼개 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일단은 한 채를 매수하는 걸 목표로 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내서 먼 미래까지 보다 보면 당장 오히려 실행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아파트 투자를 하는데 아파트가 가장 접근하기도 쉽고 알기가 쉬웠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도시형 생활 숙박시설이라던가 최근에 마곡에 롯데캐슬 르웨스트라고 있거든요. 그 이제 생숙인데 그 이슈가 이제 뭐였냐면 처음에는 그게 거주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생숙 같은 경우는 약간 호텔형인데 취사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거기에 사는 거는 가능하지만 예를 들면 전세를 주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아파트에 대한 대체제, 이런 대체제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변동이 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출이 안 나온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다 공부를 해봤더니 아파트만한 안전한 자산이 없다는 거를 저 스스로는 알았던 거죠. 물론 다른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들어가면 그만큼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매체의 그 시스템을 만드셨는데 어떤 걸 보고 이거 내가 제대로 해봐야겠는데 생각하셨던 거예요? 투자를 할 때 보통 이제 시세 차익형 투자를 원하는지 뭐 월세 흐름형 투자를 원하는지 이런 걸 원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시세 차익 투자를 했던 이유가 이제 첫 번째 투자를 했을 때에는 좋은 입지 아파트를 매수를 했는데 그때 저는 운이 좋게도 상승기 초입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이 올라가는 게 너무 두드러지게 보였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자본금 대비 점점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전세금도 같이 올라가는 걸 보고 만약에 이게 한 채가 아니라 내가 두 채를 유지를 했을 때 전세금이 같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시세 차익 투자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의 예시를 가져왔는데 저는 이제 투자금 2억 정도가 있었고 그때 전세가 3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총 5억에 해당하는 집을 매수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서 전세가가 5천만 원이 상승을 한 거예요. 그때 제 투자금이 실제로는 1억 5천만 원이 됐겠죠. 그리고 전세금이 3억 5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세가 나중에는 5억이 오른 거예요. 전체 이 아파트의 덩어리가 10억이 된 거죠. 이거를 수익률로 따져봤을 때 내 투자금 대비 이 수익이 얼만가 관점에서 봤더니 333%가 오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전세가가 2억이 올랐어요. 지금 이게 현재의 시세예요. 이랬을 때 내가 투자금이 2억이 들었는데
전세가 2억이 오르면 사실 내 투자금은 0원이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보니 앞으로 이 전세금이 오르는 것과 시세가 오르는 거는 온전히 내 몫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다. 수익률이 무한대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직접 오르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직접 계산을 해보니까 이 투자 방식은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아파트를 고르면 내 노후까지 잘 가져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에 대한 상승분으로 뭐 예를 들면 재투자를 할 수도 있고 통장에 넣어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재투자를 하게 되겠죠. 리스크가 없는 선에서. 몇 억 정도의 자산이신 거예요? 한 20억 초반 정도 있거든요. 자산으로만 따지면. 운이 좋으셨던 거 아니에요? 운도 좋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저는 그 운을 알고 기회를 아는 것도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잡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또 막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그럼 전 기회 놓친 거예요? 저는 기회는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강남이라든지 주요 입지 그리고 대장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많이 신고가를 찍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런 콘텐츠를 찍어내고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이유는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남이 써주는 글에 의해서 사람들은 심리가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시장인지를 공부를 해보시면 많이 기회가 있다. 경기도 외곽이라던가 아니면 서울도 여전히 많이 안 오른 곳들이 있기 때문에 20% 저렴한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잘 공부를 하고 가져가는 거,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르는 데들은 또 많이 오르고 있지만 아직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곳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저는 운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사실 반대로 좀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만큼 고민이 많이 되던 시기였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제가 신고가였어요.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찍히면 제가 항상 신고가였어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지금은 정고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몇 %가 떨어졌고 나한테 안전마진이 얼마가 있고 이런 게 눈에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제가 사려는 가격이 가장 고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저점이었지만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마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를 할 때 거기 놀이터에 앉아가지고 주민분한테도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여기 살기 좋아요? 여기 어때요? 뭐 저 여기 들어올 건데 저 신혼부부인데 여기 어때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임장도 정말 많이 갔고 그래서 지금 정고점은 나름의 어떤 힌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불안했기 때문에 더 많이 공부하고 임장도 많이 갔고 그러니까 임장도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시간대별로도 다 가보고 뭐 예를 들면 해가 뜨기 전 아침 시간도 있고 점심도 있고 저녁도 있고 퇴근 시간도 있고 정말 다양한 시간대에 가보면 그 아파트의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투자라는 거는 일단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하는 거, 실패할 확률을 줄여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투자라는 거는 결국에 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코인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정말 다 불안해요. 그래도 저는 부동산을 하는 이유는 내가 만약에 몇 억대의 돈을 넣었을 때 심지어 대출까지 받았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할까? 내 마음이 좀 안정감이 있을까? 라는 관점으로 저는 봤어요. 6년 전에 그때가 2018년이잖아요. 그때도 분명히 이제 집값 오른다 라는 얘기가 들리던 시점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어려웠어요. 상승장 때는 오히려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집을 보여주기로 했는데 안 보여줘요.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분석을 다 해갔어. 근데 안 보여준대요. 볼 수가 없어.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꿀팁인데 내가 보려는 아파트를 바로 보면 매수자들이 몰리면 집을 매물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비슷한 평형이나 비슷한 타입의 공간을 먼저 들어가서 보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매수가 아니라 전세를 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있다면 약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도 좋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는 힘들었던 거. 그러니까 공부를 해갔는데 안 보여주거나 아니면 임차인분이 계속 전세에 살고 싶어 하셔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집을. 혹시 전세입자가 보러 올까 봐. 그런 부분도 있어서 확실히 이제 하락장 때 집 보는 게 되게 쉽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팔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처럼 아예 그렇게 전반적으로 상승기가 다 오지 않았을 때 폭등장이 아닌 지금이 오히려 더 기회를 잡기가 좋다. 내가 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아파트를 산다면 오를 수 있다라고 단서를 다셨는데 제대로 된 아파트가 뭐예요? 아파트는 결국에 수급과 입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교통이라든지 학군, 일자리, 호재 이런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보고 그때 당시에는 강남 중심으로
봐야 된다. 결국 입지가 가격을 반영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 매수했을 때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를 했을 때도 사실 저출산 문제는 계속 있었어요.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 때 지금 고령화 사회인데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올 거다.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지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어디를 찾을까? 그리고 젊은 사람이 줄어든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찾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도 수서역 아침에 가보거나 하면 정말 사람들 많거든요. 거기 이제 삼성병원이 앞에 있어서 나이 있는 분들, 아프신 분들이 지방에서부터 막 올라와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결국에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자리가 잘 갖춰진 곳은 결국 젊은 사람들이 계속 찾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저는 가져갔었어요. 부동산 하면서 계속해야겠다, 하길 잘했다, 불안감이 확신으로 바뀌었던 순간이 있나요? 투자라는 거는 내가 투자금 대비 그게 얼마나 상승을 했고 이런 수익률을 관점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저는 그런 집이 주는 그런 안정감 자체가 되게 좋았어요. 사람은 결국에 어떤 형태로든 임차라든지 내가 그 집에 거주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관점을 돌아봤을 때 내가 집을 한 채 매수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고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관점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돈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그냥 돈을 많이 벌면 좋겠다. 예를 들면 직장인 같은 경우는 한 달 월급을 보고 살게 되잖아요. 200만 원을 받든 300만 원을 받든 내가 그 시간을 갈아 넣어서 그 돈에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돈은 그냥 내가 같이 가는 거고 사실 나는 결국에 안정적인 집을 매수를 했고 그리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거, 이런 거를 좀 달성하게 됐다. 그런 안정감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하락장 때 안 힘드셨어요? 저는 이제 내채를 유지를 하면서 역전세가 없었는데 제가 잘했던 점은 욕심을 내지 않았던 거였어요. 욕심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제가 2020년에 이제 두 번째 아파트를 매수를 했을 당시에 그때 이제 임대차 3법이 한창 나오려고 하던 시기였어요.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20년은 이제 막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전세나 매매가가 1억, 2억씩 이렇게 오르던 시기였어요. 전세가도 1억씩 오르고 7월 31일에 임대차 3법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 전부터 전월세 상한제라던가 계약갱신 청구권, 이 내용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을 했던 게, 그때가 시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이 났다면 이 전세가 1억씩 오르는 그걸 봤기 때문에 2년 뒤에 신규 세입자를 받아서 그 1억을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4년을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4년을 계약했던 이유가, 첫 번째는 제가 그때 신용대출이라던가 사내대출을 다 받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하락기가 오거나 이게 리스크가 있을 때 그 방어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때 4년을 계약을 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임차인 분들도 아이가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살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런 마음도 있어서 저는 4년을 계약을 했어요. 근데 결과로 보면은 실제로 2022년에 재계약 시점에 전세가 떨어졌었어요. 근데 저는 4년을 했어서 그게 역전세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되었던 거죠. 만약에 내가 돈에 매몰됐다면 저는 역전세를 맞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 가용 자금을 잘 따져봤고 나중에 리스크 방어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부자분들이 하는 방식을 되게 많이 봐요. 근데 부자들은 가진 자산을 잘 똘똘 뭉쳐가지고 좋은 자산을 샀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산이,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인 다닐 때는 내가 월급을 받잖아요. 그 월급은 내가 시간을 갈아 넣어 만든 돈이죠.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건 내가 일정 시간을 넣으면 분석하고 공부하는 시간은 필요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특별히 무언가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크는 자산으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 바꿔야 될 게 3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인간, 두 번째는 시간, 세 번째는 공간이에요. 인간은, 저희는 직장인으로 살아오면 늘 보던 사람들과 보게 돼요. 선배도 다 그 울타리 안에서, 직장 안에서 보던 사람들만 만나게 되죠. 그리고 공간도 내가 항상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집에 오고 직장을 갔다가 집에 오고 반복적인 패턴이 이어지고, 또 시간도 바꿔야 되는 이유가, 우리 퇴근을 하면 드라마 보거나 넷플릭스 보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나 부동산 공부해야지 하고 월부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물론 이렇게 있으시고, 근데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은 시간을 많이 바꾸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퇴근하고 내가 넷플릭스 보고 아니면 그렇게 시간을 어떻게 보면 소비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직장인이라면 저는 늘 보던 환경, 늘 보던 그런 주변들을 많이 바꾸고 새로운 관점에서
부동산을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바뀌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책이나 이런 영상에서도 결국에는 말을 해주고 내가 실행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게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내가 직접 인간을 바꾸려고 해보고 주변 사람을 바꾸려고 해보고 내가 가는 환경들, 예전에는 직장과 집만 갔다면 이제는 이제 도서관도 한번 가보고 그리고 임장 스터디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보는 거죠.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에 3교대 간호사였던 그 부토리님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마지막 조언 한 말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아보면 결국에 내가 계속 인풋을 사람들이 넣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실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라거나 누군가 잘된 사람이 있을 때 되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되게 배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자들은 되게 나쁜 사람들인 것 같고 TV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부자들은 탈세를 했을 것 같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 발자국 조금 더 먼저 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부동산은 진짜 불로소득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 만큼의 어떤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잠실역을 매주 갈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로또 명당 집이 있어요. 정말 줄이 길어요. 그러니까 1등이 한 90명 정도 나온 집이에요. 그걸 보고 또 동탄 같은 경우 이번에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봤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좋아해요. 근데 내가 돈을 좋아한다는 그 마음을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잘 되면 그게 뭔가 이유가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고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에 계속 본인을 놓다 보면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을 좋아하는 거를 인정을 하자. 사람들은 다 돈을 좋아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걸 공부하고 내가 직접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그 몰입의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아웃풋 하나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샀다고 엄청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관점이 다르고 조금 더 빨리 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200만 원 받고 펑펑 쓰던 시절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왔기 때문에 잘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